주영진의 뉴스브리핑 정치 여담 야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 그제와 어제 연이어서 국회 법사위에 출석을 했었죠. 제1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치열한 공방을 펼쳤습니다. 민주당 일각에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시행령을 개정해서 검찰 수사권을 원래대로 복귀시키려는 그런 조치를 취한 것은 탄핵 사유에 해당한다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민주당 전체의 당론으로 볼 수는 없지만 민주당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탄핵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과연 탄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국회 입법 취지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초헌법적 시행령 개혁을 중단하십시오. 이번 시행령 쿠데타는 명백하게 헌법 위반이며 한동훈 장관 본인의 주장조차 뒤집는 명분 없는 말바꾸기입니다. 현행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은 4년간의 치열한 토론과 의견 수렴 끝에 민주적으로 통과시킨 결과물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권력에 취해서 헌법을 파괴하고 국회를 패싱하는 시행령 쿠데타를 진행하고 있는데 이를 중단하지 않는다면 윤석열 댐 붕괴의 시발점이 될 것임을 강력히 경고합니다. 삼권 분립을 망각한 윤석열 정부입니다. 법위의 시행령 통치를 해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흔들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수기 과정도 국민적 공감도 없이 행정 폭주를 일삼고 있다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는 국회를 넘어 국민에 대한 정면 도전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민주당도 이 불법 시행령 입법 예고를 예의주시하면서 시행령 통치를 막기 위한 가용한 모든 절차를 밟아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민주당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 여러분 잘 들으셨죠?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최이배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과 이야기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최이배 전 비상대책위원께 먼저 질문을 드려야겠네요. 이게 민주당 일각의 목소리다. 어떻습니까? 확산할 조짐이 있습니까? 일단 탄핵 절차에 대해서는 그렇게 당내에서 논의된 내용은 아니었던 것 같고요. 하지만은 지금 검찰 개혁 법안을 지난 4월에 통과시킬 때 당시에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이제 국회의장이 만든 합의안에 일부 수용을 했었다가 이제 이후에 번복은 했지만 네. 수용을 한 바가 있었습니다. 즉 국회에서 상당히 논의 절차를 거친 법안이었고요. 그 입법의 취지는 국민들이 이미 다 아시다시피 검찰의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함으로써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을 조정하겠다라는 내용이었고 이러한 입법 취지와 법 개정 의미를 모르는 분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한동훈 장관이 지금 직접 수사 범위를 축소한 것을 시행령을 통해서 무력화시키려는 지금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박주민 의원이 주장한 바와 같이 초헌법적인 시행령 개정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을 민주당에서는 어떻게든 막기 위해서 최대한 역할을 할 것이고 그러한 논의 과정 속에서 아마 한동훈 장관의 이제 탄핵 얘기도 나온 것 같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아직 그 탄핵에 대해서는 당 전체적으로 논의하고 공론화된 바는 아니어서 이후에 좀 진행 상황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민주당의 움직임을 보면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사건들에 대한 특검 도입 법안 김용민 의원이 발의를 했고 진성준 의원은 이것이 민주당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 목소리도 일부에서 나오고 있고 이것이 과연 민주당 전체 목소리로 확산될 수 있을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그런 말씀 해주셨고요. 김용민 의원이 최근에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한동훈 장관의 법사위 답변 태도를 볼 때 해임 건의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시행령은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해임을 넘어서 탄핵까지 가야 된다고 본다 이런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자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를 보면 한동훈 장관을 점점 더 키워주고 있다. 한동훈 장관을 세종시로 보내겠다?
그만큼 줄었다는 것 아닌가? 저건 또 무슨 얘기죠? 한동훈 장관을 세종시로 보내겠다? 그게 이것도- 이제 세종시로 지금 외교안보 부처만 중앙 서울에 남아 있고 법무부도 그리로 예, 보내자. 법무부 여가부가 지금 과천에 나와 예. 있는데요. 법무부 여가부를 세종으로 보내겠다는 일종의 한동훈 귀향법 비슷하게 지금 시기적으로 그렇게 해석이 되는 법이어서 예. 아마도 이제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민주당의 그 타겟팅과 공격이 너무 집중되기 때문에 물론 뭐 싸움의 승패는 국민 여러분이 판단하시겠지만 한동훈을 키워주는 부작용도 분명히 있어 보여요.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뭐 탄핵 이야기 나오는 거나 저 한동훈 귀향법을 발의하는 거나 이런 것들이 한동훈 장관이 원튼 원치 않든 간에 체급을 자꾸 올려주는 효과도 있어서 체급을 올려준다. 그럼요. 예.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도 저는 내부적으로는 이게 좀 지나치게 한동훈한테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내부적인 목소리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 이야기 조금 뒤에 저희가 영상을 보면서 더 자세히 해보도록 하고요. 자, 그런데 뭐 법무부 세종시 보낸다고 뭐 국회에선 뭐 지금 다른 관련 부처 장관들은 뭐 세종시에 있는데 뭐 안 부릅니까? 자주 오지 않습니까? 예, 알겠습니다. 자, 한동훈 법무장관은 자신에 대한 탄핵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기자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기자들이 당연히 질문했겠죠? 그 국회 질의 과정을 보고 좀 국회를 무시하는 처사 아니냐 이런 식으로 지적이 나오는데 혹시 사과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국민들께서 생생히 보셨을 거고 평가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뭐 저희가 공감해 주시는 의견뿐만 아니고 비판하는 의견도 잘 듣겠습니다. 또 일각에서는 이제 해임을 넘어서서 뭐 탄핵 얘기까지 나오고 있거든요. 그게 좀 심경이 어떠실까요? 탄핵 얘기는 민주당이 한 것이고 민주당이 절차에서 결정하실 문제라고 생각하고 저는 헌법 절차를 따르겠습니다. 다만 중요 범죄를 수사해서 국민을 보호하는 것은 국가의 임무인데요. 그게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을지는 제가 국민들이 판단하실 거라 생각합니다. 뭐 따로 사과하시거나 그럴 생각은? 제가 말씀 충분히 드렸는데요. 네, 알겠습니다. 예, 국민들께서 판단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은 이게 탄핵 사유가 되나요?라고 반문하는 것 같네요. 탄핵이라는 건 잘 아시겠지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할 때 할 수 그렇죠. 있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시행령으로 꼼수 쿠데타를 했기 때문에 이게 이제 법률을 위반한 것이다라는 일각의 이제 민주당의 해석이 있습니다만 제가 알기로도 민주당 내에서도 이걸 법률 위반으로 명백히 규정을 하고 탄핵 절차까지 돌입하기에는 당론으로 상당히 부담이 될 수 있다는 여론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다만 이런 탄핵을 시키네, 뭐 세종시로 귀향을 보내네, 뭐 소통령이네, 뭐 시행령 쿠데타 이러저러한 많은 민주당의 비판이 있는데 저는 민주당이 과도하게 한동훈 장관을 그 주된 공격 포인트로 잡아서 계속 물고 늘어지는 것도 문제가 있지만 한동훈 장관이 국회에 와서 답변하는 것도 저는 그 태도의 문제는 좀 반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태도의 문제는 반성할 필요가 그렇습니다. 있다. 그러니까 시행령 관련해서 지난 5월 달에 통과된 검수완박법이 입법 과정에 부당함이나 미비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도 헌법재판소에 지금 권한쟁의 심판 소송 중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입법 절차에 부당함이 있는 상존하는 상태에서 그 범죄에 대한 수사의 공백을 메꾸기 위해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그 입법 규정에 충분히 부합하는 유권 해석을 통해서 경제범죄와 부패범죄라는 두 가지 범죄와 관련된 공무원 범죄와 선거 범죄를 일부 편입시켜 넣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검찰 수사권을 완전히 복구하는 게 아닙니다. 검수 원복이라고 그러는데 원복이 아니고 검수 완박에서 6대 중대범죄에서 2개 범죄로 제한했던 것을 2개 범죄와 관련된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조금 더 확대한 것이기 때문에 본래 애초에 민주당이 이야기했던 검찰 수사권의 제한이라는 큰 취지는 맞습니다. 네. 맞는데 경제와 부패 범죄 외에 선거와 공직자 범죄에도 그와 관련된 것은 검찰이 직접 수사하겠다는 수사에 아마 공백을 막기 위한 저는 과정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저는 그 자체는 올바른 결정이라고 보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국회 답변의 태도에서는 뭐 제 생각에는 국무위원이라는 자리, 장관이라는 자리는 국회에 나가면은 국민 여러분께 정책을 설명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이해를 구하는 자리입니다. 싸우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면 야당 의원이 질문이 아무리 거세고 뭐 굉장히 의미 없는 잘못된 질문을 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그걸 듣고 자신의 의견들을 국민을 대신해서 국민에게 그 국회의원이라는 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설명을 드리고 정책에 대한 설득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무슨 전쟁터에 나온 장수처럼 이기고 지는 싸움의 그런 승패를 겨누는 자리로 생각하는 건 제가 볼 때 좀 과도하다 생각합니다. 예, 국무위원에 대한 탄핵 소추도 대통령과 마찬가지로 국회 제적의원 3분의 1의 발의가 있으면 발의는 가능한 것이고요. 의결은 국회 제적의원의 과반수,
출석 의원의 과반수가 아니라 제적의 과반수. 막 이렇다고 본다면 이런 상황이라고 본다고 한다면 민주당 단독으로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는 있어요. 있습니다. 네.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적으로 우리가 과거의 탄핵 사례를 봤을 때 탄핵 소추가 실제로 의결된 것은 대통령, 노무현 전 대통령, 박근혜 전 대통령 두 사례가 있고요. 대법원장에 대해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된 것은 대법원장 1건, 장관 1건, 검찰총장 또는 검사에 대해서 11건, 법관에 대해서 1건이 있었는데 탄핵 소추가 의결된 것은 대통령 2건, 임성근 법관 1건. 네. 나머지는 다 의결된 적은 없었다. 다분히 정치적 공세 그리고 국민들이 판단해달라고 하는 어떤 정치적 전략 차원에서 탄핵 소추안이 발의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말이죠. 법무부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응원하는 화한 꽃다발들이 많이 놓여 있다. 그래서 저도 오늘 눈길이 가던데 말이죠. 법무부 청사 출입구에 시청자 여러분 지금 보고 계시죠. 저렇게 꽃이 많이 와 있어요. 검수 원복을 응원하는 검찰 수사권 원래대로 복원 이걸 응원하는 꽃다발이라고 하는데 말이죠. 최 비대위원 어떻습니까? 이게 참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 때부터 윤석열 검찰총장 뭐 징계 움직임이나 그때부터 이제 검찰청사 뭐 이쪽에는 응원하고 또 법무부에는 또 추미애 전 장관을 응원하는 꽃다발이 오고 말이죠. 이게 또 하나의 어떻게 이 장관도 일종의 정치인이 됐다라고 하는 응원 메시지, 비판 메시지가 막 쇄도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꽃다발도 걸리고 또 이제 비판하는 이제 현수막도 걸리고 뭐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이제 국민들이 좀 직접적인 의사 표현들을 많이 하시고 저런 것들을 아마 예전에는 저렇게 보내오면 안 보이게 어디다 치워놨을 겁니다. 근데 요즘은 또 이제 저거를 저렇게 다 노출시켜 놓는 그런 게 이제 벌어지고 있어서 굉장히 모르겠습니다. 새로운 어떤 모습이어서 뭐 어떻게 평가될지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근데 저는 지금 앞서서 김근식 교수님 말씀하신 한동훈 장관이 그 가지고 있는 어떤 태도들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뭐 민주당과 아무튼 이 검찰 개혁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계속 논란을 하고 있는데 좀 양쪽 다 좀 부족한 부분이 있습니다. 민주당은 진짜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왜 분리해야 되는지에 대한 좀 논리들을 더 국민들에게 설득을 하고 그 절차에 따라서 어떻게 보면 국회에서 이렇게 이제 법 개정까지 왔던 얘기들을 좀 다시 한번 하면서 한동훈 장관과 좀 논리적인 그런 이제 논쟁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한동훈 장관의 태도 역시도 뭐 이제 뭐 말을 하면은 그 질문을 오히려 되받아치는 식으로 하는 뭐 모습으로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그 국회의원들을 무시하는 모습으로 이제 또 비춰지고는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좀 그런 부분들을 더 논리적인 어떤 그런 논쟁으로 이끌어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이렇게 좀 법을 무력화시키려는 행위가 지난번에 행안부에서는 검찰국 설치 과정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또 지금 검수 원복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법무부에서도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는 국회에서 시행령 개정을 통할 때 반드시 국회의 어떤 그 입법 절차를 검토받게 하는 그 법안이 지금 발의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부터 지금 좀 논의가 돼야 되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봅니다. 자, 그러면 말이죠. 검찰 수사권 원래대로 복원하는 시행령 개정.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주도했는데 법사위에서 박범계 민주당 의원, 이탄희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떠한 논리로 대응했는지 여러분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위 검수완박, 수사기소 분리, 이 법을 반영한 시행령 개정입니다. 수사권에 검찰의 수사권을 제한하는 거예요. 예? 근데 그 제한하는 시행령을 가지고 수사권을 오히려 확대하는 개정안으로 만들었어요. 지금 입회범죄 안에다가 직권남용을 집어넣고 영재범죄 안에다가 마약범죄를 집어넣는 이런 공수를 했어요.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위와 관련하여 그 외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구체적 타당성을 갖추도록 함. 저는 의원님께서 찬성하신 내용대로 국민을 범죄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최소 필요한 내용의 시행령을 만든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꼼수라면 위장 탈당이라든가 회기 쪼개기 같은 그런 게 꼼수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6월 27일자로 헌법재판소에 접수된 권한쟁의 청구서, 이 청구서 장관님이 청구인으로 돼 있습니다. 2020년에 이미 6대 범죄 이해 영역에서는 검사의 직접 수사 개시가 금지되었다. 그리고 2022년에 법을 통해서 이러한 직접 수사 범위 축소는 더욱 심화되었다. 어떻습니까? 이 법 해석이 그 법에 따라서 과거 정부가 만들었던 시행령에 따르면 저렇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시행령을 제가 이번에 바꾼 정상화시킨 것이겠습니다. 왜 중을 등으로 바꾸셨는지 그걸 물어보고 싶습니다. 그렇게 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맞게 시행령을 만들었는데 그걸 중으로 읽어달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죠. 자, 김근식 교수가 보기에 어떻습니까? 민주당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공세와 여기에 대한 반격. 누구의 논리가 더 귀에 들어오나요? 아까 최이배 의원이 말씀하신 네. 것처럼 좀 기탄 없는 공론화 과정을 통해서 좀 끝장 토론도 한번 할 필요가 네.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검수안박이라고 하는 검찰의 수사권 제한이라는 큰 흐름을 문재인 정부 5년 내내 검찰개혁의 이름으로 계속 했었습니다. 거기는 일부 또 국민 여러분들이 수긍하는 측면이 있었고요. 그래서 공수처도 만들었고 이야기를 했었고 검경수사권도 조정을 해서 6대 중대범죄로 제한하지 않았습니까? 그 6대 중대범죄로 제한했던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이번 윤석열 정부 등장하기 직전에 이제 다시 2개 범죄로 줄여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놓은 사건인데 이 입법권의 과잉이라는 해석들이 지배적이고 그 과정에서 입법을 그 국회 다수의석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한 입법권의 행사라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입법 쿠데타라는 한쪽의 비판도 분명히 있는 것이고 그래서 권한쟁의 심판 소송이 되고 있고 법무부가 지금 그 헌법재판소에 그 입법 과정의 부당함에 대해서 지금 소송을 걸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입법 쿠데타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분들이 이건 정당한 입법권 행사이기 때문에 시행령으로 바꾸지 말아라고 요구를 하는 것은 그 똑같이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시행령 행정부의 고유한 권한입니다. 그러면 입법부가 국회의원들을 169명을 민주당이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네. 고유한 권한이니까 건드리지 말아라고 주장을 할 거면 행정부를 윤석열 정부가 갖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가 행정령에 의해서 시행령을 만드는 것은 또 건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입법권과 행정권의 고유한 권한들을 서로 존중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우선이고 두 번째는 시행령이 과도하다고 이야기하면 입법권도 과도했던 것을 스스로 인정을 먼저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일의 시작이 검수안박법의 무리한 추진이었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그 절차상 하자를 서로 간에 좀 양해하는 게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그럼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줄여놓은 검수안박법의 취지에 과연 반하는 것이냐 지금 시행령이 규정한 것들이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봐요. 왜냐하면 6대 범죄에서 그 대형 참사와 방위 사람은 다 뺐습니다. 그리고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가 남아 있는데 네. 선거 범죄와 공직자 범죄 중에서 일부 경제 대형 부패 사범이나 대형 경제 사범과 연관된 범죄만을 일부러 조금 그 유권 해석을 통해 가지고 그 등의 해석에 의해서 검사의 직접 수사 가능하게 해놓은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무슨 꼼수다 쿠데타라는 설명을 하기는 제가 볼 때 부족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이제 앞서 이 4월에 검찰 개혁 법안을 통과시킬 때 어떤 절차적인 문제가 있지 않냐라고 지금 이제 법무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들어와서 지금 그걸 헌법재판소에다가 권한쟁의 심판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거기에서 심판의 최종적인 결과가 나오면 뭐 그 절차에 대한 어떤 부분은 뭐 충분히 이제 해소가 될 거라는 저는 예상을 하고 있는데요. 아무튼 김근식 교수님도 말씀하신 대로 이 입법 취지 자체는 검찰의 수사권을 축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축소하는 것에 대해서도 법무부도 이미 인정을 하고 있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을 만들 때는 그것을 오히려 확대하는 대로 가기 때문에 지금 충돌이 되고 모순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앞서 박범계 의원이 설명한 대로 마약 범죄 수사를 하기 위해서 그거를 경제 범죄의 한 부분이라고 그 시행령에 이제 해석을 해서 그렇게 끼워 넣는다는 것 자체가 이미 국민들이 수긍이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계속 중대 범죄를 검찰이 직접 수사해야 국민이 보호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도 충분히 수사하고 검찰과 경찰이 합동 수사도 할 수 있고요. 그런 부분들을 저는 오히려 검찰의 수사권 조정의 어떤 큰 그 맥락을 수용해 가면서 어떻게 보완할 거냐에 대한 부분을 논의해야 되지 그 맥락을 떠나서 그냥 검찰의 수사권을 다시 확대하겠다라는 식으로 간다면 이건 한동훈 장관의 억지이고 이후에 또다시 한번 이 검찰개혁 법안을 또 건드려야 되는 굉장히
분란을 또 만들어내는 단초가 될 것이라는 우려가 됩니다. 알겠습니다. 시행령 개정을 통해서 검찰의 수사권을 지난 4월에 국회를 통과한 법안보다 더 확대하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이 조치가 과연 헌법과 법률에 위반되는 것인지, 입법 취지에 위반된다라고 하는 것이 민주당 측의 주장이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렇지 않다. 뭐뭐 중에서 뭐뭐 등으로 바꾼 것은 사실상 이렇게 해도 무방하다는 것 아니냐, 이런 논리로 반박하고 있는데요. 과연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가 될 것이고 헌법재판소는 권한쟁의 심판 절차에 대해서 어떠한 결론을 내리게 될지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법사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 격한 신경전이 펼쳐지기도 했었는데요. 여러분께 전해드린 것도 있고요. 일단 전현직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이 특별감찰관 선임 문제를 놓고 신경전을 펼치는 모습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특별감찰관에 7억 7천만 원 정도가 매해 쓰여지고 있는데 제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여쭤보니까 장관께서 답변하시기를 유념하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동의합니까? 특별감찰관은 국회에서 추천해 주셔야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필요한지를 제가 법무부 장관께 묻는 거예요. 자꾸 이렇게 동문서답하지 마시고. 그런데 국회에서 필요하다고 판단하셔서 추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필요하다는데 동의하시는 거죠, 그럼? 안 돌아오고 있어요? 이거 참 예산이라는 것이 결산이 그것이 다 연속성이 있는 것이고 그 기관의 돈은 그 기관의 직능과 관계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7억 그 부분은 2021년 맞아요, 것이니까 맞아요. 위원님께서 담당하신 거잖아요. 그럼 그때 추천을 요청하셨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추천 요청했지요. 저는 했지요. 언제 하셨으니까요? 자, 옛날 말고 지금 얘기합시다. 옛날 없이 미래가 어떻게 있겠습니까? 예, 옛날이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겠습니까? 전례를 보는 것이죠. 예방적 감사 차원에서 법무부 장관께서 화끈하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국회가 합의해서 추천해 주십시오라고 답을 해주시면 전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의 반성하신 취지의 말씀을 저도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저도 그 말씀 잘 고려해 보겠습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시절에 박범계 장관도 사실 국민의힘 의원들의 질문에 막 목소리 높이기도 했고, 저도 기억이 나네요. 그때 어느 의원과의 그것이 상당히 고성을 막 박범계 장관이 질렀던 생각도 나는데, 이제 역으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박범계 의원에게 위원님께서 반성하는 취지의 답변, 예,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최강욱 의원과의 신경전, 이게 또 같은 사건에서 가해자다 피해자다 두 사람이 이런 공방도 펼쳤는데 말이죠. 다시 한번 보시죠. 과거 검찰이 잘했습니까? 잘못했습니까? 이 사건과 관련해서. 말씀을 하세요, 그냥. 저런 태도에 대해서 답변을 하세요, 그냥. 네, 말씀하세요. 질문했으니까 답변하세요. 제가 위원님처럼 반말을 하진 않았죠. 그따위 태도를 보이면 제가 그따위라는 식의 말도 하지 않았고. 그런 식의 태도를 통해서 충분히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몸으로 물씬. 자,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인혁당 사건에서 검찰이 잘못한 점에 대해서는 저는 위원님이 저한테 이런 질문하신 것 자체가 대단히 대통령께서도 불편합니다. 사과를 했고요. 아니 자, 저는 또 하나 물읍시다. 저의 형사 사건의 가해자인 위원님께서 검사가- 저한테 이런 질문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고 생각합니다. 공수처에서 지금 기소한 사건에 대해서는 그런 식의 논법이라면 대기 가해자고 내가 피해자죠. 그런 식의 얘기를 함부로 하면 안 대기요? 되고요. 자, 대기라고 말씀하셨어요? 대기라고 얘기했습니다. 과거에 KBS 정현주 전 사장 배임 혐의로 기소한 적이 있죠. 대한민국 검찰이.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기억합니까? 말씀하십시오. 저 태도 가만히 보고 계실 겁니까? 지금 이 질문을 가만히 두실 겁니까? 저런 자, 어디서 저런 태도를 지금 한동훈이라는 개인과 최강욱이라는 개인이 특정 사건을 놓고 가해자 피해자를 놓고 얘기하는 겁니까? 대한민국의 입법기관이 국무위원에게 지금 과거 검찰의 업무에 대해 질문하는데 그런 태도를 보입니까? 저도 지금 국민으로서 일국의 장관인데요. 여기서 그렇게 지금 막말을 하십니까? 막말을 할 수 있는 계기를 누가 제공했습니까? 위원님이 공격을 제공하셨죠. 했습니까, 내가? 위원님이 제공하셨습니다. 검찰의 과거에 대해서 지금 법무부 장관의 입장을 묻는데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세요. 저걸 저따위 태도라고 표현하지 않으면 뭐라고 얘기해야 됩니까? 자, 진정들 하십시오. 자, 두 분이 몸담고 있는 정파가 분명히 있습니다만
저 최강욱 의원과 한동훈 장관, 박범계 의원과 한동훈 장관의 질문과 답변 보셨어요? 예. 냉정하게 한번 평가를 해주시죠. 어느 분에게 먼저 질문을 드릴까요? 뭐 예. 저는 이제 지금 한동훈 장관이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저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지금 둘이 같은 형사 사건에 이제 지금 얘기 나온 대로 피해자 가해자의 어떤 위치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동훈 장관이 한 얘기가 이렇게 기소되고 형사적으로 그 재판이 진행 중인 사람이 법사위에 있으면은 이해 충돌이 되는 게 아니냐라는 언급을 그 뒤에 또 했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한동훈 장관의 저런 태도는 굉장히 좀 바람직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게 단순히 국회의원 개인이 아니라 국민을 대표해서 와서 질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좀 더 답변 태도는 더 성실하고 그랬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해 충돌의 부분에 있어서도 저는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제가 20대 국회에서 그런 법도 발의를 한 적이 있어요. 네. 법사위 위원으로서 이미 형사 재판을 받고 있거나 아무튼 재판에 관련된 사람의 당사자는 그 법사위원이 되지 말아야 된다는 법안까지 제출한 바가 있었는데 아마 이제 그런 부분까지 지금 한동훈 장관이 문제 지적을 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무튼 최광욱 의원도 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서 저는 법사위의 활동을 하는 것이 적절한지 한번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김근식 교수 평가는 어떠세요? 뭐 객긴 독긴 같습니다. 독인 개긴. 예, 독인 객긴 표준어인가요? 예. 그러니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동훈 장관이 국무위원으로서 국회에 나가서 국회의원의 질문에 답변하는 것은 국민에게 설명드리는 겁니다. 싸우는 자리가 아니라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아까 말씀하셨지만 뭐 화가 날 수도 있죠. 그런데 최강욱 의원이 저걸 답변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저걸 질문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저는 국회에서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이 국회의원 질문을 놓고 저런 걸 질문이라고 합니까라고 하는 것은 처음 들어본 것 같아요. 굉장히 불편한 반응이죠. 네. 해서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있고 할 수 없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런 건 제가 볼 때 좀 잘못한 것 같고 그다음에 중간에 최강욱 의원이 한참 뭐 발언의 내용에 문제가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만 발언하는 도중에 계속 끼어든 적도 있었어요. 그건 국회의 관행과 국회 규칙을 무시하는 처사예요. 차분히 듣고 있고 그다음에 이야기하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모든 게 이제 그 최강욱 의원이나 박범계 장관 같은 몇 분에 대해서는 아마 한동훈 장관이 절대 져서는 안 된다. 물러나서는 안 된다. 강한 반감을 갖고 있다는 게 드러나죠. 예. 그래서 그 매번 전투에서 이기고자 하는 그 욕구가 강한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그게 국민의힘을 지지하고 우리 당을 지지하고 또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는 분들 일부에서는 속이 시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총선을 준비해야 되는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도층에 있는 분들이나 수도권에 계신 분들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의원의 질문이 잘못되었다 하더라도 그 답변을 하는 국무위원 한동훈 장관이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규칙에 맞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것이 저는 오히려 한동훈 장관의 미래를 좋다는 말씀드리고 덧붙여서 최강욱 의원도 빌미를 제공하는 거예요. 대기라고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럼 말실수 하나가 사실은 한동훈 장관의 반격의 빌미를 주는 겁니다. 저 따위란 말을 또 하면 안 되죠. 아무리 자기가 화가 나더라도 할 수 있는 말과 할 수 없는 말들이 국회에 있다는 것을 질문을 하는 국회의원이나 답변하는 국무위원이나 꼭 명심을 해야 되고 우리가 뭐 예를 드는 게 비교가 적절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접촉사고 나서 운전자 두 분이 내려서 서로 싸우다가 언쟁을 하다가 멱살을 잡기 전에 말을 한번 반말로 말을 놓는 순간 그 사람이 지게 돼 있습니다. 네. 말에 빌미를 줘서는 안 되죠. 예. 그 일국의 장관이라고 하는 말 때문에 뭐 기사도 여러 번 났습니다만 한동훈 장관이 과거 부산공업에 좌천돼 있을 당시에 이른바 녹취록이 공개가 됐었죠. 검언 유착 의혹. 다른 쪽에서는 권언 유착이라고 하는데 그 녹취록이 외부에 공개됐을 때 한 장관이 당시에 일개 장관이 헌법상 국민의 알 권리를 포샵질을 하고 앉아 있다. 이렇게 표현했던 게 다시 소환이 됐었죠. 그때는 일개 장관이고 지금은 일국의 장관이라고 한동훈 장관이 표현을 바꿨다. 그때 장관을 생각하는 태도와 지금 본인이 장관일 때는 또 어떤 태도를 보이고 있느냐. 그런데 저 질문과 답변 보면서 많은 분들이 한동훈 장관이 정치를 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게 원래 어떤 민감한 사안이 있으면은 야당 의원이 막 공격하면은 여당 의원이 대신 막아주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에 장관은 그 공방을 가만히 지켜보다가 차분하게 자기 얘기를 한다거나 그러는데 지금은
국민의힘 의원들보다는 한동훈 장관이 직접적으로 맞대응을 하고 있잖아요.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으로 변신할 가능성? 뭐 굉장히 저는 높다고 보고요. 예. 그러니까 이미 모르겠습니다. 아까 전에 법무부 앞에 화환이 와 있고 또 그런 것들을 공개하게 그러니까 다 깔아놓고 언론이 보게끔 만드는 조치를 하는 것 자체가 이미 뭐 정치인으로서의 어떤 행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장관이 원래 차에서 타고 내릴 때 의전하지 말라 네. 얘기했던 게 한동훈 네. 장관이란 말이죠. 저 화환도 만약 한동훈 장관이 이거 고맙긴 한데 이게 지금 우리 정부 청사에 이런 게 있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냥 고맙다는 뜻만 좀 밝히시고 어디 다른 데다가 기증하시죠. 이렇게 했으면 안 놓였을 텐데 맞습니다. 가만히 있었다. 오늘 예. 출근할 때 그 화환 속으로 걸어가는 한동훈 장관의 모습이 찍힌 사진도 예, 또 있더라고요. 흐뭇한 미소를 지었다라는 예. 기사도 봤는데요. 그러니까 거의 지금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을 거쳐서 이제 정치인으로서 아마 24년 총선에 출마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계획하고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이미 국민들도 이제 그런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법무부 장관 한동훈이라보다는 정치인 한동훈 아니면 차기 대선 주자급 한동훈으로 인식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여론조사에 이름이 포함돼서 의미 있는 수치가 나오고 있는데 저를 여론조사에서 빼주십시오라고 한동훈 장관이 요청했다는 얘기도 못 들어봤죠? 들었습니다. 예. 예. 아직 기사는 안 난 것 같습니다. 예. 어떻게 보세요? 정치인 변신 가능성? 이제 검찰에만 수십 년 계셨던 분이고 특수통 검사를 해왔던 분이고 이제 법무부 장관이 발탁이 돼서 지금 법무 사법 행정을 총괄하고 있는 국무위원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잘할 거라고 믿고요. 그러나 그것과 정치인으로서의 변신에는 상당히 많은 필요한 조건들이 있습니다. 잘 깨닫게 될 거라고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경우도 있으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성공하는 게 제일 우선이죠. 예. 만약에 윤석열 대통령 5년이 성공하지 만약에 못하게 된다면 똑같은 길을 걸어온 히스토리를 걸어오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사실 한동훈 장관이 꿈이 아무리 크더라도 한동훈 장관은 본인의 정치적 행보나 본인의 정치적 지지자나 본인의 정치적 발언에 치중하기보다는 오히려 몸을 낮춰서 윤석열 정부의 5년 성공을 위해서 최선의 희생을 다하는 것이 가장 안정적인 저는 정치적 행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한동훈 법무장관과 관련한 이야기 여러분께 전해드렸고요. 안녕하십니까, 주영진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다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받으시면 뉴스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텔레비전으로도 SBS 뉴스, 유튜브로도 SBS 뉴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